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짧은 단락의 공방의 맥락에서 내가 한 동작을 한 기술 단위를 펼치는 걸 초식이라 그런 거고, 일합 이합이라는 건 상대방하고 내하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때 한쪽에서 하나 자기의 그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한번 상대방과 주고받는 한 단락을 일합 이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협지에도 보면 삼합까지 니를 굴복 못 시키면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 서로 삼합이니 사합이니 이합이니 싸우고 있어. 그만큼 이거는 좀 부정확한, 엄격하게 개념을 내리기 힘든 그런 싸우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품새에 대해서 중국 무술에서는 투로라고 하는 말, 지금 제일 보편적인 말이에요. 투로라는 말이. 그런데 투자라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투수라고도 해. 조금 전에 한 100년 전에 많이 투수란 말도 이 논문에 많이 나와. 그 다음에 가자라는 말도 써. 뭐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다른 말들도 많이 썼는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중국 무술에는 투로라 그래. 일본 무술에서는 가타라 그래. 형이라 그래. 그 다음에는 ITF는 틀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품새라 그래.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품새라고 그랬어.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을 한다면서 품새로 바꾸었어. 항상 나는 이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순수한 우리말이 어디까지가 순수한 우리말인지. 품도 한자말이거든. 우리말 이기도가 한자말이기를 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기호신서나 무편의 이런 세론을 보나 여러 가지를 보나 이 세자가 무술적으로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의미가 깊은 거고 다양한 건데, 이 품새라는 말이 투로나 가타보다 나는 훨씬 더 수준이 있는 말 같거든.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쓸 때나 설명을 할 때나 같이 써요. 이걸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뭐 굳이 하나 한 단어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거는 두 개가 똑같은 말이야. 모양새, 모양품이야. 역전 앞이야. 요거는. 근데 요건 조금 달라. 좀 정적인 어떤 하나의 폼, 한 동작을 말하면 새로운 움직임에 좀 더 가까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무편의 내용에 깊게 안 들어가고 대략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무해도보 통지나 기호신서 봤던 거 같죠? 뭐 사평세라든지 정난사평, 고탄마세, 지당세, 일조편세, 칠성세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법, 아까 그 양법 나와요. 이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오른발로 차기로서 페인트 모션 주고 오른손으로 내려치고 왼손으로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얼굴을 훅 하면은 연결해서 오른손으로 주먹으로 치고 뭐 이런, 우리가 툭 주고 딱 때리고 뭐 툭 주고 때리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런 이야기 쭉 나와. 그래서 발과 차기와 손과 몸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쏘기는, 어떻게 했대 어떻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전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연법이라고 해서 차기 단련법이 나오는데, 대개 차기를 익힐 때는 먼저 허학을 한다. 차기를 익힐 때 허학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비었잖아. 비었다는 게 뭘까? 허공. 차기를 할 때 먼저 허공 차기를 먼저 한다. 그 이야기야. 그러고 나중에 이제 뭐 물체를 가지고 차는 걸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찬다는 것은 중국에서 퇴는 이 다리라는 뜻인데 퇴법이라고 하고 차를 찬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허악, 공중에서 차는 거, 그 다음에는 이게 매달아 놓는다는 뜻이야. 이 미대, 쌀른 자루야. 요즘 말로 우리 뭐야? 샌드백이잖아. 쌀은 자루는 아니면 여러 가지 풀 같은 거 집어넣은 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차는 거야.
그런 거 그때부터 그게 있었다는 거지. 그 이 허학이란 말이 계속 나와. 이게 공중착이라는 뜻이야. 그다음에는 기둥을 이용하는 거거나 용주, 기둥을 이용해서 차는 거. 나중에 보면 그 옛날 우리 성룡 같은 영화 나올 때 이거 조그마한 의자 있잖아. 그건 해놓고 그 위에 이렇게 차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3척짜리 장롱 긴 그 의자를 세워놓고 혹은 뭐 돌을 세워놓고 그 위를 이렇게 차는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이거 원광수 사평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잔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잔이라는 게 우리가 선다는 뜻인데, 주로 낮게 서서 서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단련이 되는 게 중국 무술의 그 연법 중에 하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태국권을 익히면 이렇게 해서 한 20분 동안 있어. 호흡만 하면서.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굽은 이 상태에서 벌써 여기 단련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이거 하면 죽어. 무릎이 아주 안 좋아. 대략 저런 식으로 하체를 단련하고 발차기를 단련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당순지가 봤을 때 이미 맨손으로 품새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 품새 형태의 투로 형태의 무술이, 맨손 무술이 그렇게 발전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무편과 기호신서의 무술 내용을 다 우리가 보고 나서 당대 1500년대, 1600년대 이 사이점, 명말정초라고 하죠. 명나라 후반기부터 청나라 초반기까지 맨손 무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우리가 권술에 대한 그 기술적인 이해를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이런 책들에 이미 무슨 유파, 그 다음에 뭐 이반천의 퇴법, 누구의 납법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타퇴질라, 손으로 하는 거하고 발로 차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잡아 넘기는 거하고 꺾어 돌리는 거하고 이 네 가지 무술의 요소가 이미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다음에 장단타 개념이 있었다. 짧은 종류의 무술과 긴 공격 위주의 무술이 딱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중에 보면 좀 이상할 정도로 딱 굳어 있어. 북쪽 무술은 장권이야. 남쪽 애들은 단타야. 우리 태권도 품새는 단타 계통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인 품새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 수련법. 아까도 발차기 나왔지만 그런 수련법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책들은 산동하고 강남 지역, 특히 절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때는 소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소림 무술. 중국 무술인데 왜 소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이 당시의 책들을 잘 보면 소림은 아직 맨손 무술은 이름이 없었어. 소림은 곤술이야. 곤술. 그리고 맨손 무술은 늦게 출발했다. 그게 정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맨손 무술, 이 무술이라면 소림이 다 이 달마대사부터 그러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인정 안 해줘. 소림은 맨손 무술 이 이후에 요 직후부터 이제 소림에서 무술을 하기 시작해. 맨손 무술을. 그래서 소림의 전설은 전설이다. 구라성 전설이야. 권법이 투로 중심, 품새 중심으로 발전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아까 그 보면은 이용단타 6투, 뭐 6투, 8투 그런 이야기 나와. 그 투가 뭐냐면 품새 6개. 그때 품새는 긴 품새가 아닌 거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무술이 투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책들이 전부 다 군용이야, 군용. 군대. 군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아미, 도인,
이 권과 같은 게 이제 민간적인 그런 형태의 표현인데, 그래서 민간에서는 실전적인 가치, 이 사람들처럼 실전을 강조했을까? 아니면 건강이나 양생이나 이런 쪽을 강조했을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무술의 양진방이 이야기하는 무술의 3대 기원처, 건강양생, 그 다음에는 실전, 그 다음에는 표현이라는 세 개의 틀에서 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각자 발전해서 나중에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나는 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때로는 실전적인 군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조금 더 그 인문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같이 가보지. 권법의 세법하고 무기무예의 기술 세법하고의 관계는 뭐냐? 그건 그지. 그래서 권법은 무예 인문 기초고 무예의 근본이고 뭐 무예의 왕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다른 책에 보면은 권법이 무예의 근본이다, 무예의 왕이다. 또 어떤 책에 보면 창술이 무예 기의 최고 어떤 극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이런 옛날 자료를 읽다 보면 권, 창 이런 것들이 서로 기술적으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서 일로 온 것, 저기에서 일로 온 것, 서로 주고받은 것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저절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꼈을 텐데. 그래서 맨송권법의 많은 동작들은 무기무예의 기본 자세, 즉 진퇴, 회전 등 몸놀림과 기술 동작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먼저 무기무술에서 기술의 기본적인 형태가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100%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종류의 경여인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을 하나 우리가 볼 텐데, 이 경여인기라는 책에 소림권법 천종이라고 이 곤술, 봉술의 최고 고전이야. 그 책에 나오는 그런 건데, 내용은 여러분 한 번 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옛날부터 창이 무예 중에서 왕이다. 뭐 그런 이야기 또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수족 운용법, 몸과 손과 신법, 수법, 족법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권에서 온 게 많다는 거예요. 권법에서. 그래서 이제 자, 창의 사평세, 권의 사평세, 중평세, 사평세는 권의 사평세다. 권법의 사평세에서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금술의 기마분종, 권법의 탐마세는 권법의 과금세에서 왔다. 쭉쭉쭉 이리 나와. 이게 각 무술에 있는 이러이러한 종닥들은 여기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권법이 먼저인지 창법이 먼저인지 권법이 먼저인지는 몰라.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양가창, 창에는 양가창. 이게 네 양자예요. 그 다음에는 권법에는 태조장권, 장권계에는 태조장권, 단타에는 면장단타, 그 다음에는 손과 음수곤, 권법에는 손과 음수곤, 그 다음에는 소림 겸창대방, 소림의 창과 봉을 같이 하는 뭉뚱한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난 거 있어. 도끼 날 같은 걸 봉 끝에 달아놓은 거 있어. 중국 무술 영화 많이 나오죠. som사 영화는 그런 거. 이 5가지를 최고 정통으로 본다. 이 5가지에서 연습을 해서 좀 어떤 숙달이 되면은 그 진수를 터득하면 가히 무엇든지 다 안다고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경여인기라는 책이 무술적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나름대로 이 정약정이 이런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편 기여신서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해도보 통지에 나오는 내가건법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건법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내가건법에 대한 이야기가 무해도보 통지에 있는데 지금까지 논문에도 거의 언급이 안 돼.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나는 이거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을까? 중국 무술사에도 이거 별로야. 근데 이게 왜 뜬금없이 여기 턱 들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 다음에 무해도보 통지의 다른 부분하고 연결도 하나도 안 돼.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최신의 자료야. 중국에서 금방 넘어온 따끈따끈한 책들이라고. 그걸 이등무가 본 거지. 그래서 아마 이등무가 이걸 보고 와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한 거야. 그러면서 막 집어넣은 것 같아. 지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집어넣은 것 같아. 왕정남 묘지명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황종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만렵의 학자인데 대유학자야. 우리나라의 조선의 유학자들이 하늘같이 볼 정도의 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술에 대해서 쓴 거야. 무엇을 써? 왕정남이라는 무술가가 있는데 그 무술가의 무덤에 비석에 들어가는 문장이 있지. 그걸 써준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 뭐 국가의 대단한 사람이나 뭐 대단한 충신이나 이런 사람 써줄 건데 일개 무술가에 대해서 그걸 써줬어. 근데 이게 누구냐? 왕정남이가 이 사람하고 이 대유학자하고 무슨 관계냐? 지 아들 무술 스승이야. 자기 아들이 황백가야. 황백가가 왕정남이한테 배웠어. 어려서 황백가가 공부도 안 하고 막 좀 별로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이 그 쌀을 한 말 지워주면서 가가지고 영파의 그 칠불사라는 절에 가서 이 왕정남한테 무술을 배우게 해. 그 왕정남이 죽고 났을 때 이 사람을 기리는 글을 써준 게 왕정남 묘지명이에요. 나는 이 왕정남과 내가건법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황종이 때문에 그렇다고 봐. 황종이가 유명한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마디 해버리면 길 가는 거지도 유명한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술하고 전혀 상관없는 황종이 이렇게 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황종이 때문에 그걸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자기 스승이 죽고 나서 책을 써가지고 몇 자 안 돼, 이거. 몇 자 안 돼. 이 내가건법이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한참 세월 뒤에 부는 용인 시할 때 시하고 같은 거예요. 영파라는 그 시의 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속에 장송계전이라는 게 있어. 내가건법의 왕정남이의 서성의 서성이야. 그 장송계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싣고 있어. 자기 영파군을 자랑하기 위한 자료, 역사적인 자료 중에 하나로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건법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무술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이거를 이등무가 다 봤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봐 이거를. 이거는 볼 수 있어. 이거는. 왜? 황종이라는 유명한 대학자의 글이니까. 근데 영파부지 같은 걸 1790년에 자기들이 책을 썼는데 불과 한 5, 60년 전에 출판된 한 동네 고장 자랑하는 그 책의 내용을 어떻게 봤냐고. 신기한 거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대학자들의 이 문화적인 수준이라는 것과 자료라는 게 그때 이게 정조대왕의 규장각에 이게 있었다는 거지. 신기하게도. 자, 그래서 요 안의 내용은 제일 앞에는 왕정남 묘지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무술에는 내가와 외가가 있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파부지의 기록을 빌려가지고 내가건법이 어떤 무술이다 하는 걸 약간 좀 이렇게 띄우면서 구라를 좀 치면서 가고 있어. 그 다음에 황백가가 이제 자신이 황정남한테 무술 배운 기록,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두 개는 이제 여기서 전문적인 이 무술을 소개하는데 내가건법의 육로와 십단검이라는 두 개의 품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육로와 십단검 각일, 오리지널 그 설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다 사람이 그 잘 알 수 없으니까 황백가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석을 달아. 전해, 상세한 해석을 달아. 그래서 이것이 무해도보 통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왕정남 묘지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당나라, 송나라 이후로 무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가, 하나는 내가. 그런데 외가는 소림이다. 외가는 소림 무술이 최고다. 내가는 장송계가 정통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장송기의 스승은 손 13노고 더 올라가서 그 법의 출발은 송나라 장산봉이다 라고 하고 있어. 장산봉이라는 자는 무당의 단사, 무당의 도 닦는 도사인데 혼자서 100여 명을 죽였다. 그래서 유명해져 가지고 세상에 알려져서 삼봉 이후에 사명이라는 데 전달이 돼서 송계가 그걸 이어받아서 잘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가 내가야. 소림, 무당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내가 외가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이게야. 이 황종이의 글이에요. 사실은 시작된 게. 그래서 내가 내 권법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다 그 중국 오리지널 자료에 좀 섞여 있는 건데 영파부지왈 소림법에는 때리는 타격 위주다. 박인이다. 사람을 때려서 박살내는데 주로 뛰고 도약하고 막 화려한 동작들, 큰 동작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 유명해졌는데 장송계의 법은 주로 함부로 쓰지 않는다.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런데 한번 썼다고 하면은 상대방을 마비시킨다.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 없고. 그래서 내가와 외가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외가는 동작이 크고 화려하고 막 날고 뛰고 막 치는 건데 내가는 기다렸다가 반격하고 급소를 치는 거. 그래서 칠 때는 분명히 그 급소를 친다. 그래서 밑에 이거는 이 경긴경건절이라는 오자 비결을 이야기하고 입실 제자가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런 그 중국 무술 특유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무해도부 통계 이렇게 나와요. 내가건법은 외가는 소림에서 출발을 하고 그 술이 아주 정묘하다. 내가건법이라는 책에 말하기를 장산봉은 소림에 정통했다. 소림에서부터 배웠다. 원래 장산봉은 소림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한 번 더 뒤집어서 자기가 내가를 만들었다.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소림을 배우고 소림을 뛰어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무협지 스타일의 그런 자기가 소림의 명성이 최고 높으니까 우리가 소림에 이긴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래서 왕종남, 지서성인 왕종남이는 단사남한테 배웠는데 곡식을 메고 올라가서 자기가 그걸 배웠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수법이 35개 있고 보법이 18이 있고 그래서 그걸 총괄해서 육로와 십단검이다. 육로와 십단검이라는 두 품새 체계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